서울지방경찰청 강력반 사무실은 언제나처럼 부산했다. 젊은 형사들의 활기찬 목소리와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강한이 터져 나오는 욕설이 뒤섞여 공간을 채웠다. 하지만 이 모든 소란 속에서도 박진태 반장의 책상 주위만은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그의 책상은 사무실 가장 구석진 창가, 햇볕도 제대로 들지 않는 자리에 놓여 있었다. 한때는 강력반의 전설로 불리며 사무실 중앙에서 호령하던 그였지만 이제는 퇴직을 코앞에 둔 먼지 쌓인 트로피 같은 존재였다. 정년을 불과 석 달 앞둔 박 반장은 서류 더미에 얼굴을 파묻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서류를 보는 척하며 지난밤 마신 숙취와 씨름하고 있었다. 해장국이라도 한 그릇 하고 싶었지만 아침부터 젊은 팀원들과 마주 앉아 해장국 타령을 할 용기는 없었다. 꼰대, 퇴물이라는 수식어가 익숙해진 지 오래였지만 여전히 속으로는 쓰라렸다. 반장님, 여기 결제 서류요. 신참인 듯한 젊은 형사 하나가 서류 뭉치를 툭 던지듯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박 반장은 느릿하게 고개를 들었다. 젊은 형사의 얼굴에는 존경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귀찮은 업무를 처리하는 듯한 무심한 표정. 하긴 요즘 젊은 애들에게 자신은 그저 월급이나 축내는 늙은이일 뿐이리라. 그래. 짧게 대답하며 서류를 받아들었지만 속은 또 한 번 뒤틀렸다. 한때는 그의 이름 석자만으로도 범죄자들이 벌벌 떨던 시절이 있었다. 날카로운 눈빛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직감으로 수많은 강력 사건을 해결하며 독사라는 별명까지 얻었던 그다. 하지만 세월은 무상했다. 날렵했던 몸은 술과 세월에 무뎌졌고 총기 넘치던 눈빛은 흐릿해졌다. 남은 것은 구닥다리 수사 방식에 대한 고집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왕년의 경험뿐이었다. 그때 강력계 사무실 문이 열리며 최강일 팀장이 들어섰다. 최 팀장은 한때 박 반장의 부사수였지만 이제는 그의 직속 상관이었다. 그는 박 반장 또래였지만 시류를 잘 탄 덕분에 승승장구하여 일찌감치 팀장 자리를 꿰찼다. 박 반장, 잠깐 나 좀 보지. 최 팀장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권위적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불편한 기색이 어려 있었다. 박 반장은 직감했다. 또 무슨 귀찮은 일이 떨어지겠구나. 그는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나 최 팀장의 사무실로 향했다. 최 팀장은 박 반장에게 커피를 한 잔 건네며 입을 열었다. 박 반장, 이제 슬슬 은퇴 준비도 해야 할 텐데 아직도 사건 파일에 코를 박고 있나? 뼈 있는 농담이었지만 박 반장은 애써 태연한 척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냥 심심해서요. 그래, 심심할까봐 내가 일거리 하나 가져왔네. 최 팀장이 책상 서랍에서 얇은 사건 파일 하나를 꺼내 박 반장에게 건넸다. 골치 아픈 사건은 아니고 그냥 단순 실종 사건이야. 박 반장 경력에 이런 거 맡기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요즘 애들이 워낙 바빠서 말이지. 자네가 마지막으로 가볍게 처리해주면 좋겠군. 박 반장은 말없이 파일을 받아들었다. 가볍게 처리하라는 말은 곧 대충 마무리하고 조용히 은퇴하라는 의미임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는 이미 조직 내에서 잊힌 존재였으니까. 파일 표지에는 단순 가출인 수색 요청이라고 적혀 있었다. 피해자는 20살 남짓의 여대생. 이름은 임지현. 며칠 전 학교 근처 자취방에서 갑자기 사라졌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단순 가출로 잠정 결론 내리고 형식적인 수색만 진행하고 있었다. 이런 종류의 사건은 강력반에서는 흔히 막내 형사들에게 떠넘겨지거나 심지어는 다른 부서로 이관되기도 했다. 그런 하찮은 사건을 퇴직을 앞둔 자신에게 맡긴다는 것은 명백한 모욕이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박 반장은 아무런 불평 없이 대답했다.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사건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왠지 모를 착잡함이 밀려왔다. 사무실로 돌아온 박 반장은 임지현의 파일을 펼쳐보았다. 앳된 얼굴의 여대생 사진과 함께 그녀의 신상 정보와 마지막 행적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특별한 점은 없어 보였다. 평범한 가정 환경, 무난한 학교 생활, 남자친구도 없었고 금전 문제도 깨끗했다. 자살이나 범죄에 연루될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 정말 단순 가출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이런 걸 나한테 맡기다니 최 팀장 너무하는군. 박 반장은 한숨을 내쉬며 담배를 찾았다. 하지만 사무실은 금연구역이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옥상으로 향했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얼굴을 때렸다. 탁 트인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답답했다. 담배 한 개비를 다 태우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한 젊은 여형사가 그의 책상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강력반의 홍일점이자 에이스로 불리는 김수현 형사였다. 그녀는 박 반장과는 거의 말을 섞지 않는 사이였지만 오늘은 웬일인지 그에게 먼저 말을 걸어왔다. 박 반장님, 혹시 임지연 학생 실종 사건 맡으셨어요? 박 반장은 의외라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김 형사가 그 사건에 관심이라도 있나? 김수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사실 그 학생 제 대학 후배예요. 며칠 전에 연락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는데 이렇게 실종 신고까지 접수된 줄은 몰랐어요. 그래, 그럼 뭔가 아는 거라도 있나? 박 반장의 눈이 조금 빛났다. 아니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지연이가 단순 가출할 아이는 아니거든요. 혹시라도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김수현은 그렇게 말하고는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박 반장은 김수현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파일로 시선을 돌렸다. 단순 가출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다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인가? 그는 임지현의 사진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맑고 순수해 보이는 눈망울.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그늘진 구석도 느껴졌다. 그는 습관처럼 사건 현장부터 가보기로 했다. 임지현의 자취방은 대학가 근처의 낡은 다세대 주택 2층에 있었다. 이미 동료 형사들이 한 차례 조사를 마친 곳이라 특별한 단서는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박 반장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현장을 꼼꼼하게 살폈다. 먼지 하나, 머리카락 한 올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그의 눈은 예리하게 빛났다. 자취방은 예상대로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외부 침입의 흔적도, 다툼의 흔적도 없었다. 책상 위에는 전공 서적과 노트북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화장대에는 화장품들이 질서정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마치 금방이라도 주인이 돌아올 것처럼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정말 아무것도 없나? 박 반장은 실망감을 느끼며 방을 나서려 했다. 그때 그의 시선이 침대 밑 구석에 놓인 작은 쓰레기통에 머물렀다. 보통 이런 종류의 사건에서는 쓰레기통까지 뒤지는 경우는 드물었다. 하지만 박 반장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쓰레기통을 조심스럽게 들어 내용물을 바닥에 쏟았다. 과자 봉지, 휴지 조각, 그리고 구겨진 약봉지 하나. 박 반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약봉지를 집어들었다. 흔한 감기약이나 소화제 봉투는 아니었다. 하얀색 바탕에 알아보기 힘든 영문으로 약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수면 유도 및 불안 완화라는 효능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처방한 병원의 이름과 의사의 이름도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숙면제. 박 반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임지현은 단순 가출이 아니라
어떤 문제로 인해 수면제까지 복용해야 할 만큼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는 즉시 약봉지에 적힌 병원으로 연락을 취했다. 잠시 후 병원 측으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전달받았다. 임지현은 최근 몇 달 동안 심각한 우울증과 불안 증세로 정신과 상담을 받아왔으며 처방받은 수면제는 일반적인 수면 유도제가 아니라 의존성과 부작용이 강한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병원을 방문했을 때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협박과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는 점이었다. 협박, 스토킹. 박 반장의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울렸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 가출 사건이 아니었다. 강력 사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농후했다. 그는 즉시 최 팀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려 했지만 문득 망설여졌다. 최 팀장은 분명 이 사건을 귀찮아하며 대충 셔터 내리라고 할 것이 뻔했다. 어쩌면 자신이 알아낸 이 중요한 단서마저 묵살해 버릴지도 몰랐다. 안 돼. 이대로 묻힐 수는 없어. 박 반장의 가슴 속에서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뜨거운 무언가가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정의감이었고 형사로서의 본능이었으며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그는 이 사건을 자신의 손으로 해결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비록 퇴물 취급받는 늙은 형사일지라도 아직 자신에게는 녹슨 칼날이 남아 마지막 불꽃을 태울 힘이 남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는 다시 임지현의 자취방으로 돌아와 이번에는 김수현 형사에게 연락했다. 그녀라면 이 사건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자신을 도와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이 외로운 싸움에 작은 동맹군 하나쯤은 필요할지도 몰랐다. 녹슨 칼날에도 마지막 온기가 남아있다면 그 온기로 작은 불씨 하나쯤은 지필 수 있지 않을까. 박진태, 그의 마지막 사건은 그렇게 조용히 하지만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며 시작되고 있었다. 박진태 반장의 연락을 받고 임지현의 자취방으로 다시 찾아온 김수현 형사는 그의 손에 들린 약봉지와 심각한 표정을 보고 직감적으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음을 깨달았다. 박 반장은 그녀에게 자신이 알아낸 사실들, 임지현의 우울증, 향정신성 수면제 복용, 그리고 스토킹 피해 정황까지 을 차분하지만 힘주어 설명했다. 이건 단순 가출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아. 김 형사, 어쩌면 이미 늦었을지도 모르지. 박 반장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김수현은 충격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녀에게 임지현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건 파일 속 이름이 아니었다. 비록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지만 같은 학교 선후배로서 몇 번 마주치며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었다. 밝고 예의 바르던 후배의 모습 뒤에 그런 고통이 숨겨져 있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스토킹, 혹시 용의자로 의심되는 사람은 없었나요?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병원 기록에는 자세한 내용이 없었어. 그냥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따라다니는 것 같다고만 진술했다더군. 하지만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한 적은 없는 것 같아. 박 반장은 담배를 꺼내 물려다 김수현의 눈치를 살피고는 도로 집어넣었다. 우선 임지현 학생의 주변 인물들부터 다시 한번 샅샅이 살펴봐야겠어. 특히 최근에 이상한 행동을 보였거나 그녀에게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이 있었는지. 김수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현이 학교 친구들과 주변 상인들을 다시 한번 탐문해 보겠습니다. 반장님은 나는 임지현 학생의 통화 기록과 SNS 계정, 그리고 자취방 주변 CCTV를 다시 한번 훑어볼 생각이야. 젊은 친구들처럼 첨단 장비를 다루는 데는 서툴지만 그래도 놓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박 반장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비공식적인 공조수사가 시작되었다. 박 반장은 자신의 낡은 수첩에 깨알 같은 글씨로 정보를 기록하고 사람들을 직접 만나 대화하며 단서를 얻는 고전적인 방식을 고수했다. 반면 김수현은 최신 디지털 포렌식 기술과 프로파일링 기법을 활용하여 용의자 범위를 좁혀나갔다. 처음에는 서로의 수사 방식에 대해 반신반의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각자의 방식이 상호 보완적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박 반장은 먼저 임지현의 통화 기록을 분석했다. 실종 직전 며칠 동안 그녀는 특정 번호와 유난히 자주 통화한 기록이 있었다. 발신지는 공중전화였고 대포폰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직감적으로 이 번호가 스토커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통신사에 협조를 구해 해당 공중전화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 주변 CCTV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수십 개의 흐릿한 영상 속에서 용의자를 찾아내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나 다름없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며칠 밤낮으로 CCTV 영상과 씨름하던 박 반장은 마침내 의미 있는 장면 하나를 포착했다. 임지현이 실종되던 날 밤, 그녀의 자취방 근처 골목길을 서성이던 검은색 모자를 눌러쓴 남자의 모습이었다. 남자는 CCTV를 의식한 듯 얼굴을 최대한 가리고 있었지만 박 반장의 노련한 눈은 그의 독특한 걸음걸이와 체형을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남자의 손목에는 희미하게 문신 같은 것이 보이기도 했다. 한편 김수현은 임지현의 학교 친구들을 탐문하는 과정에서 의외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임지현이 최근 학관의 유력 교수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그 교수와 몇 차례 마찰을 빚었다는 것이었다. 그 교수는 학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지만 동시에 여학생들과의 부적절한 스캔들이 끊이지 않는다는 소문도 무성했다. 박 반장님, 아무래도 이 교수 좀 더 파봐야 할 것 같아요. 김수현이 박 반장에게 전화를 걸어보고 했다. 알겠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 상대는 만만한 인물이 아닐 테니. 박 반장은 김수현에게 경고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박 반장 역시 자신이 찾아낸 단서를 가지고 수사를 확대해 나갔다. 검은 모자의 남자. 그의 인상착의는 흔했지만 손목의 문신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오랜 정보원들을 통해 문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 강력계 형사로 일하면서 쌓아온 그의 인맥은 여전히 유효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정보원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박 반장이 묘사한 문신은 특정 사채업자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표식과 유사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조직은 최근 대학가를 중심으로 불법 대출과 협박을 일삼고 있다는 첩보도 있었다. 사채업자, 그리고 스토킹, 임지현 학생이 혹시 그들에게 돈을 빌렸던 건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얽힌 건가? 박 반장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다. 그는 김수현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두 사람은 각자 조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사건의 윤곽을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어쩌면 임지현은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유력 교수에게 접근했지만 오히려 그 교수에게 다른 형태의 위협을 당했을 수도 있었다. 혹은 그 교수가 사채업자들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수사는 순탄치 않았다. 박 반장이 최강일 팀장에게 중간 보고를 했을 때 최 팀장은 그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박 반장,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단순 가출 사건에 무슨 사채업자고. 교수 스캔들이야 자네. 이제 정말 감다 잃었군. 쓸데없는 일에 힘 빼지 말고 빨리 사건 종결하고 퇴직 준비나 해. 최 팀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박 반장은 분노했지만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다. 그는 이미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하지만 김수현은 달랐다.
그녀는 젊은 혈기에 최 팀장에게 항의하려 했지만 박 반장이 그녀를 만류했다. 괜찮아. 김 형사, 우리가 직접 증거를 찾아내면 돼. 그때가 되면 최 팀장도 우리 말을 믿어줄 수밖에 없을 거야. 그들의 수사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증거는 쉽게 잡히지 않았고 관련자들은 하나같이 입을 다물었다. 마치 거대한 힘이 그들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던 어느 날 박 반장에게 의문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이었다. 박진태 반장인가 수화기 너머에서는 낮고 위협적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냐? 누군지는 알 거 없고 그냥 충고 하나 하지. 임지현 사건에서 손 떼는 게 좋을 거야.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조용히 은퇴 준비나 하시지. 이건 경고야. 마지막 경고.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박 반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협박 전화였다. 그들이 자신들의 수사를 눈치채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위험한 자들인지를 반증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는 즉시 김수현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김수현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물러서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더욱 단단해졌다. 반장님, 이제부터는 정말 조심해야 해요.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어요. 지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꼭 밝혀내야 해요. 박 반장은 그런 김수현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 했다. 아직 정의감과 열정이 살아있는 젊은 형사. 어쩌면 그녀와 함께라면 이 거대한 벽을 넘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다. 수면 아래에 숨겨져 있던 미세한 파동은 이제 점점 더 큰 물결이 되어 그들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 물결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지만 박진태와 김수현은 서로를 의지하며 그 파도를 헤쳐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늙은 형사의 마지막 불꽃은 아직 꺼지지 않았고 그 불꽃은 젊은 형사의 열정과 만나 더욱 거세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협박 전화는 박진태 반장과 김수현 형사의 수사 의지를 꺾기는커녕 오히려 불을 지폈다. 누군가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것은 그 안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더욱 은밀하고 치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공식적인 수사 라인에서 벗어나 그들만의 방식으로 진실을 추적했다. 박 반장은 과거 자신이 해결했던 유사 사건들의 기록을 다시 한번 검토했다. 특히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 협박, 그리고 실종 사건들, 수십 년간 쌓인 방대한 사건 파일 속에서 그는 어떤 패턴을 발견하려 애썼다. 그의 노련한 감은 이번 임지현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나 우발적인 범죄가 아닐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 배후에는 훨씬 더 조직적이고 거대한 악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듯했다. 그러던 중 그는 몇 년 전 미제로 종결된 한 사건 파일에 주목했다. 명문대 여대생이 자신의 자취방에서 목을 매 자살한 사건이었다. 당시 경찰은 타살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단순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결론 내렸지만 피해자의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주변인들의 진술에도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여대생 역시 임지현처럼 특정 교수와 관련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우연일까? 박 반장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였다. 그는 즉시 당시 사건 담당 형사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그는 이미 퇴직한 후였다. 하는 수 없이 그는 자신의 옛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당시 사건 관련자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어쩌면 이 과거의 사건 속에 현재의 실마리가 숨겨져 있을지도 몰랐다. 한편 김수현 형사는 임지현의 주변 인물들을 더욱 깊숙이 파고들었다. 특히 임지현과 마찰을 빚었다는 유력 교수, 황진석 교수의 행적을 주시했다. 황 교수는 학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지만 그의 사생활은 그다지 깨끗하지 않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김수현은 황 교수의 연구실 주변 CCTV를 분석하고 그의 최근 통화 내역과 금융거래 내역까지 비밀리에 조사했다. 월권행위라는 것을 알았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조사 과정에서 김수현은 황 교수가 특정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연구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그 기업이 과거 불법적인 로비와 비자금 조성 혐의로 여러 차례 구설에 올랐던 태성그룹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태성그룹은 건설, 유통,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대 기업이었고 그들의 검은 그림자는 정치권까지 깊숙이 뻗어 있다는 소문이 흉흉했다. 교수와 대기업, 그리고 실종된 여대생. 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거지? 김수현은 이 사실을 박 판장에게 알렸고 두 사람은 각자 얻은 정보를 종합하며 거대한 퍼즐을 맞춰 나가기 시작했다. 임지현의 실종 사건은 단순한 스토킹이나 치정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음모의 일부일 가능성이 커졌다. 황 교수는 태성그룹의 비호 아래 어떤 비밀스러운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고 임지현은 우연히 그 비밀을 알게 되어 위험에 처했을 수도 있었다. 혹은 그녀 자체가 그 연구의 중요한 대상이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그들은 보이지 않는 벽에 더욱 거세게 부딪혔다. 관련자들은 약속이나 한 듯 입을 다물었고 어렵게 확보한 증거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사라지거나 효력을 잃었다. 심지어 박 반장의 집에는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고 김수현의 차량 브레이크가 고장나는 아찔한 사고도 발생했다. 명백한 경고이자 위협이었다. 최강일 팀장의 압박도 더욱 거세졌다. 그는 박 반장을 따로 불러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박 반장, 도대체 언제까지 이딴 쓰잘데기 없는 일에 매달릴 건가? 임지연 사건은 이미 단순 가출로 종결됐어. 더 이상 경찰력 낭비하지 말고 조용히 퇴직 준비나 하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나. 팀장님, 이건 단순 가출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닥쳐 최 팀장은 박 반장의 말을 매몰차게 끊었다. 내 눈에는 자네가 노망난 걸로밖에 안 보여. 더 이상 내 인내심 시험하지 말게. 이번 한 번만 더 내 지시를 어기면 그때는 불명예 퇴직도 각오해야 할 줄 알아. 박 반장은 입술을 깨물었다. 분노와 무력감이 온몸을 휩쌌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최 팀장의 강압적인 태도는 그의 의심을 더욱 확신으로 바꿔놓았다. 최 팀장 역시 이 사건의 배후에 있는 거대한 힘에 굴복했거나 혹은 그들과 한통속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김수현 역시 내부적으로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다. 동료들은 그녀를 피했고 상사들은 그녀에게 불필요한 업무를 떠넘기며 괴롭혔다. 하지만 그녀는 굴하지 않았다. 박 판장과 함께하는 이 위험한 수사는 그녀에게 형사로서의 사명감과 정의감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어느 날 밤, 박 반장은 자신의 낡은 아파트에서 홀로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어둠처럼 무겁기만 했다. 수십 년간 경찰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좌절과 배신을 겪었지만 이번처럼 거대한 벽 앞에서 무력감을 느낀 적은 없었다. 정말로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건가?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김수현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떨리고 있었다. 반장님, 큰일 났어요. 황진석 교수가
자신의 연구실에서 시체로 발견됐어요. 박 반장은 순간 귀를 의심했다. 황진석 교수의 죽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살인가? 타살인가? 만약 타살이라면 누가 왜 그를 죽인 것인가? 자세한 상황은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현장 상황이 좀 이상해요. 마치 자살로 위장하려 한 흔적들이 보여요. 박 반장은 즉시 옷을 챙겨 입고 황 교수의 연구실로 향했다. 현장에는 이미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었고 감식반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최강일 팀장도 굳은 표정으로 현장을 지휘하고 있었다. 박 반장은 최 팀장의 제지를 뚫고 현장 안으로 들어갔다. 황 교수는 자신의 의자에 앉은 채 숨져 있었고 그의 손에는 약병 하나가 들려 있었다. 유서도 발견되었다. 모든 정황이 자살을 가리키는 듯했지만 박 반장의 눈에는 몇 가지 미심쩍은 부분들이 포착되었다. 약병을 쥔 손의 어색한 각도, 유서의 부자연스러운 필체, 그리고 무엇보다 황 교수의 얼굴에 남아있는 희미한 공포의 그림자. 이건 자살이 아니야. 박 반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최 팀장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박 반장, 또 시작인가? 모든 증거가 자살을 가리키고 있지 않나? 아닙니다. 팀장님, 이건 명백한 타살입니다. 누군가 황 교수를 살해하고 자살로 위장한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그때 김수연이 박 반장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반장님, 황 교수 책상 위에서 이걸 발견했어요. 그녀가 내민 것은 작은 USB 메모리였다. 이게 뭐지? 아직 확인해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황 교수가 죽기 직전까지 이걸 손에 쥐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박 반장의 눈이 번뜩였다. 어쩌면 이 USB 안에 모든 비밀이 담겨 있을지도 몰랐다. 그는 최 팀장 몰래 USB를 자신의 주머니에 숨겼다. 황진석 교수의 죽음은 사건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했다. 이제 임지연의 실종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살인사건과 연결된 거대한 음모의 일부가 되었다. 그리고 그 음모의 중심에는 태성그룹이라는 거대한 기업이 도사리고 있었다.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연결고리들은 이제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고 박진태와 김수현은 그 거대한 악의 심장부를 향해 위험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황진석 교수의 죽음은 경찰 내부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언론은 연일 자극적인 제목으로 사건을 보도했고 여론은 들끓었다. 최강일 팀장은 서둘러 황 교수의 죽음을 과도한 연구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로 잠정 결론 내리고 사건을 종결하려 했지만 박진태 반장과 김수현 형사는 그 이면에 감춰진 추악한 진실을 직감하고 있었다. 박 반장은 몰래 빼돌린 USB를 자신의 낡은 노트북에 연결했다. 그의 심장은 불안과 기대감으로 격렬하게 뛰었다. USB 안에는 암호화된 파일들이 가득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열 수 없는 복잡한 암호 체계였다. 역시 뭔가 중요한 게 들어있군. 박 반장은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하여 암호 해독을 시도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는 결국 김수현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김수현은 경찰청 내에서도 손꼽히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였다. 그녀는 박 반장으로부터 USB를 건네받고 며칠 밤낮으로 암호 해독에 매달렸다. 그 사이 박 반장은 황 교수의 주변 인물들을 다시 한번 훑기 시작했다. 특히 그가 거액의 연구비를 지원받았던 태성그룹과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태성그룹의 회장 윤태주는 정재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로 그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그림자 대통령, 밤의 황제와 같은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하지만 그의 실체는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렸고
그의 주변에는 언제나 철통 같은 경호가 뒤따랐다. 박 반장은 과거 태성그룹과 관련된 비리 사건들을 조사했던 옛 동료들을 찾아 나섰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미 퇴직했거나 혹은 태성그룹의 압력으로 인해 입을 다물고 있었다. 어렵게 만난 한 전직 기자는 박 반장에게 의미심장한 경고를 남겼다. 박 반장님, 윤태준 회장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그 사람은 상상 이상으로 무서운 인물입니다. 그의 손에 피를 묻힌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소문도 있고요. 그럼에도 박 반장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그 경고는 그의 투지를 더욱 불태웠다. 그는 직감했다. 임지연 학생의 실종과 황 교수의 죽음,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태성그룹과 윤태준 회장, 이 모든 것은 거대한 음모의 한 조각일 뿐이라는 것을 며칠 후 김수현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마침내 USB에 암호를 해독했다는 것이었다. 박 반장은 한달음에 그녀에게 달려갔다. USB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황 교수가 태성그룹의 지시를 받아 진행했던 비밀 생체 실험에 관한 연구 일지와 실험 영상들이었다. 그 실험은 인간의 기억을 조작하고 통제하는 끔찍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었고, 임지연 학생은 그 실험의 중요한 대상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였다. 연구 일지에는 임지연 학생의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했다. 그녀는 특정 약물 투여와 심리 치료를 통해 기억의 일부가 삭제되거나 왜곡되었고, 그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황 교수는 처음에는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죄책감과 회의감에 시달렸던 흔적도 역력했다. 그는 비밀리에 실험의 부당함을 기록하고 언젠가 이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악마 같은 놈들. 박 반장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김수현 역시 창백한 얼굴로 말을 잇지 못했다.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는 그들의 만행에 치가 떨렸다. 임지연 학생은 아마도 이 실험의 비밀을 알게 되었거나 혹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도망치려 했을 겁니다. 그리고 황 교수는 그들을 배신하려다 제거된 것이겠죠. 박 반장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이 거대한 악의 제국에 맞서 싸울 것인가였다. 그들은 이미 경찰 내부까지 깊숙이 손을 뻗치고 있었고 그들의 힘은 상상을 초월했다. USB 안의 자료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지만 그것을 세상에 공개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일이었다. 바로 그때 박 반장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최강일 팀장이었다. 박 반장, 지금 당장 내 방으로 와. 윤태준 회장님께서 자네를 보자고 하시는군. 박 반장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윤태준이 직접 자신을 찾다니 이것은 명백한 경고이자 최후 통첩일 가능성이 높았다. 알겠습니다. 그는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다. 김수현은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반장님, 위험해요. 가지 마세요. 아니, 가야 해. 피할 수 없다면 부딪혀야지. 박 반장은 오히려 담담한 표정이었다. 김 형사는 이 USB 자료들을 안전한 곳에 백업해두고 절대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말게.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는 김 형사가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려야 하네. 그는 비장한 표정으로 김수현에게 USB를 건넸다. 김수현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박 반장은 홀로 최강일 팀장의 사무실로 향했다. 사무실 안에는 최 팀장과 함께 낯선 남자 몇 명이 더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마치 왕처럼 거만한 자세로 앉아있는 중년의 남자, 윤태준 회장이 있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냉혹했으며 입께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당신이 박진태 반장인가? 윤태준이 오만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소. 박 반장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그를 마주보았다. 내 귀한 시간을 뺏은 이유가 뭔가 고작 퇴물 형사 하나 때문에 내가 직접 여기까지 와야 했나. 윤태준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감이 묻어났다. 윤 회장이야말로 왜 나 같은 퇴물 형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지 궁금하군. 박 반장도 지지 않고 받아쳤다. 윤태준의 눈썹이 살짝 꿈틀거렸다. 좋아, 본론으로 들어가지. 황진석 교수의 죽음, 그리고 임지현이라는 계집의 사건. 더 이상 캐고 다니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그건 자네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일이 아니거든.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판단할 문제요. 나는 경찰이고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내 일이요. 경찰이라 하찮은 월급에 목숨이나 거는 딱한 존재들이지. 윤태준은 비웃음을 터뜨렸다. 박 반장, 내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지. 지금이라도 깨끗하게 손 떼고 조용히 은퇴한다면 자네 노후는 내가 보장해 주겠네. 하지만 계속해서 내 심기를 건드린다면 그때는 자네뿐만 아니라 자네 주변 사람들까지 무사하지 못할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나?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보이지 않는 손의 압박이 이제 실체가 되어 그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박 반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했다. 이대로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까지 싸울 것인가?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결연한 빛을 띠고 있었다. 윤태준 회장, 당신이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 뭐라고? 나는 퇴물일지는 몰라도 썩지는 않았어. 그리고 경찰의 본분이 무엇인지 아직 잊지 않았지. 당신 같은 쓰레기들을 사회에서 치워버리는 것. 그게 바로 내 일이요. 박 반장의 단호한 대답에 윤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의 눈에서 살기가 번뜩였다. 어리석은 놈, 기회를 줬을 때 잡았어야지. 윤태준이 차갑게 말했다. 좋다. 네가 선택한 길이다.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그 말을 끝으로 윤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하들을 데리고 사무실을 나갔다. 최강일 팀장은 사색이 된 얼굴로 박 반장을 바라보았다. 박 반장, 자네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윤 회장님을 건드린 이상 자네는 이제 끝났어. 박 반장은 아무 말 없이 최 팀장을 지나쳐 사무실을 나왔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오히려 후련했다. 그는 자신의 선택에 후회하지 않았다. 비록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는 적어도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길을 선택한 것이었다. 보이지 않는 손의 압박은 이제 거대한 폭풍이 되어 그를 덮치려 하고 있었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다. 그의 가슴 속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정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으니까. 윤태준 회장과의 정면 충돌 이후 박진태 반장의 삶은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듯했다. 그는 공식적으로 모든 수사에서 배제되었고 출근하자마자 최강일 팀장의 사무실로 불려가 퇴직을 종용당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하지만 박 반장은 굴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눈빛은 더욱 형형하게 빛났고 그의 발걸음은 더욱 은밀하고 빨라졌다. 그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남은 것은 오직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형사로서의 마지막 사명감뿐이었다. 김수현 형사는 박 반장의 지시대로 USB 자료를 여러 곳에 안전하게 백업해 두었다. 그녀 역시 박 반장의 안위를 걱정했지만 그의 확고한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대신 그녀는 박 반장 몰래 그의 주변을 맴돌며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했다. 그녀는 박 반장이 단순한 퇴물이 아니라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우는
외로운 영웅임을 깨닫고 있었다. 박 반장은 윤태준의 협박을 받던 그날 밤, 자신의 낡은 아파트 서재에서 밤늦도록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수십 년간 그가 해결했던 혹은 미제로 남았던 사건 파일들이 먼지 쌓인 상자 안에 가득했다. 그는 그 속에서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다.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는 과거의 한 사건. 바로 10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정치인 연쇄 실종 사건이었다. 당시 여야를 막론하고 몇몇 유력 정치인들이 연이어 실종되는 기괴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팀을 꾸렸고 박 반장 역시 그 팀의 핵심 멤버였다. 하지만 사건은 미궁 속에 빠졌고 어떠한 단서도 찾지 못한 채 결국 미제 사건으로 종결되었다. 그 사건은 박 반장에게 씻을 수 없는 오점이자 깊은 상처로 남아있었다. 그는 당시에도 사건 배후에 거대한 검은 손이 있다고 직감했지만 그 실체를 밝혀내지 못했다. 혹시 그때 그 사건도 태성그룹과 관련이 있었던 건 아닐까? 박 반장의 손이 떨렸다. 그는 마침내 빛바랜 사건 파일 하나를 찾아냈다. 정치인 연쇄 실종 사건의 수사 기록이었다. 그는 밤새도록 파일을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눈이 한 페이지에 멈췄다. 당시 실종된 정치인 중 한 명이었던 강민석 의원의 마지막 행적에 관한 기록이었다. 강 의원은 실종 직전 태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폭로하겠다며 기자회견을 예고했었다. 하지만 기자회견은 열리지 못했고 그는 그날 밤 감쪽같이 사라졌다. 강민석 의원, 태성그룹, 박 반장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어쩌면 10년 전 그 사건의 배후에도 윤태준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황진석 교수가 연구했던 기억 조작 기술은 어쩌면 그때부터 이미 개발되고 있었거나 혹은 그 사건을 계기로 더욱 필요성이 대두되었을 수도 있었다. 박 반장은 다음날 새벽 아무도 모르게 경찰서를 빠져나와 어디론가 향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납골당이었다. 그는 익숙한 듯 한 납골함 앞에 섰다. 납골함에는 강민석이라는 이름과 함께 젊은 시절 그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강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박 반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10년 동안 의원님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그놈들을 의원님 영정 앞에 무릎 꿇리겠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강민석 의원의 납골함 앞에서 침묵을 지켰다. 과거의 그림자가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지만 동시에 그의 가슴 속에는 새로운 결의가 차오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현재의 진실을 밝혀내고 과거의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다. 납골당을 나선 박 반장은 자신의 오랜 정보원이자 전직 형사였던 고상철을 찾아갔다. 고상철은 10수년 전 박 반장과 함께 정치인 연쇄 실종 사건을 수사하다가 의문의 사고로 다리를 다쳐 퇴직한 인물이었다. 그는 지금 작은 탐정 사무소를 운영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 박 형사, 이게 얼마만인가. 고상철은 의족을 짚고 절뚝거리며 박 반장을 반갑게 맞이했다. 박 반장은 고상철에게 자신이 현재 수사 중인 사건과 10년 전 정치인 연쇄 실종 사건의 연관성에 대해 털어놓았다. 고상철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지만 박 반장의 확신에 찬 눈빛과 그가 제시하는 정황 증거들을 보며 점차 심각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윤태준, 그놈이 정말 그 정도까지 악랄한 놈이었단 말인가. 고상철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그는 10년 전 자신이 겪었던 사고 역시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고 선배,
혹시 10년 전 강민석 의원 사건과 관련해서 뭔가 기억나는 거 없으십니까?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고상철은 한참 동안 과거의 기억을 더듬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눈이 번뜩였다. 있었어. 강 의원이 실종되기 며칠 전. 그가 비밀리에 누군가를 만나고 다닌다는 첩보가 있었지. 당시에는 단순한 정보 제공자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결정적인 단서였을지도 모르겠군.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겠습니까? 정확한 신원은 모르겠네. 하지만 강 의원이 남긴 수첩에 그 사람과의 약속 장소와 시간이 적혀 있었던 걸로 기억해. 그 수첩은 아마 증거물 보관실 어딘가에 처박혀 있겠지. 박 반장의 눈이 빛났다. 증거물 보관실. 그곳이라면 아직 희망이 있을지도 몰랐다. 그는 고상철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서둘러 경찰서로 향했다. 하지만 증거물 보관실에 접근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는 이미 모든 수사에서 배제된 상태였고 최강일 팀장은 그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있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김수현에게 다시 한번 도움을 요청했다. 김수현은 위험을 무릅쓰고 심야에 몰래 증거물 보관실로 잠입하여 강민석 의원의 유품을 찾아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박 반장이 찾던 낡은 수첩을 발견했다. 수첩 안에는 고상철의 말대로 강민석 의원이 누군가와 만났던 약속 장소와 시간이 암호처럼 적혀 있었다. 박 반장은 수첩의 내용을 해독하기 위해 밤새도록 씨름했고 마침내 그 의미를 알아냈다. 약속 장소는 서울 시내의 한 오래된 사찰이었고 시간은 매월 보름날 자정이었다. 가장 가까운 보름날은 바로 다음 날 밤이었다. 박 반장은 직감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그는 김수현에게는 알리지 않고 홀로 그 사찰로 향할 준비를 했다. 위험한 일에 그녀를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다. 이것은 그 자신과의 싸움이자 과거의 망령과의 마지막 대결이었다. 다음 날 밤, 박 반장은 약속된 시간에 맞춰 사찰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약사전으로 향했다. 달빛만이 희미하게 비추는 어두운 약사전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역시 너무 늦었나? 그가 실망감에 발길을 돌리려던 순간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그가 천천히 돌아보자 어둠 속에서 한 노승이 모습을 드러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박진태 형사님. 노승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다. 박 반장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물었다. 당신은 누구시오? 노승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저는 강민석 의원님의 마지막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 말에 박 반장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과거의 그림자와 현재의 진실이 마침내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늙은 형사의 마지막 수사가 이제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약사전 안 희미한 달빛 아래 마주선 박진태 반장과 노승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박 반장은 직감했다. 이 노승이 바로 10년 전 사건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자 현재의 거대한 악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음을. 강민석 의원님의 마지막을 지켜보셨다고요? 박 반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노승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깊은 눈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말 못할 비밀의 무게가 어려 있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날 밤 강 의원님이 이곳 약사전 뒷뜰에서 누군가와 접선하는 것을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혹시 윤태준이었습니까? 노승은 다시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윤태준이라는 이름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주 권세 있는 자의 하수인처럼 보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강 의원님에게 무언가를 강요했고 강 의원님은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노승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강 의원님을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그것이 제가 본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럼 강 의원님은 아마도 살아 돌아오지 못하셨을 겁니다. 노승의 목소리는 낮고 슬펐다. 저는 그 후로 오랫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때 용기를 내어 막지 못했던 것을 평생 후회하며 살아왔습니다.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겁니까? 10년 동안 왜 침묵하셨습니까? 박 반장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다. 두려웠습니다. 노승은 솔직하게 고백했다. 그들의 힘이 너무나 막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저 하나 나선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저와 이 사찰에 해가 될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한 젊은 여인이 이곳을 찾아와 강 의원님의 명복을 빌며 하염없이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박 형사님께서 찾아오셨지요. 저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박 반장은 노승의 눈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를 괴롭혔을 죄책감과 두려움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그럼 그 하수인들의 인상착이나 혹은 다른 단서는 기억나는 것이 없으십니까? 노승은 한참 동안 눈을 감고 과거를 회상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들 중 한 명, 유난히 눈빛이 차갑고 잔인해 보였던 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독수리 문신이 있었습니다. 독수리 문신. 박 반장의 뇌리에 번개처럼 스치는 것이 있었다. 임지현 사건에서 CCTV에 찍혔던 검은 모자, 남자의 손목에도 희미한 문신이 있었다. 그것이 독수리 문신이었을까 만약 그렇다면 10년 전 강민석 의원 납치 사건과 현재 임지현 실종 및 황진석 교수 살해 사건은 동일한 조직, 즉 윤태준의 태성그룹과 연결되는 것이었다. 감사합니다.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박 반장은 노승에게 깊이 허리를 숙였다. 노승은 박 반장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리며 말했다. 부디 강 의원님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이 땅에 그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악의 뿌리를 뽑아주십시오. 사찰을 나서는 박 반장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비장했다. 그는 즉시 김수현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알아낸 사실을 알리고 임지현 사건 CCTV 속 남자의 문신을 다시 한번 정밀 분석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마지막 승부수를 던질 준비를 시작했다. 바로 윤태준의 심장부를 직접 겨누는 것이었다. 다음 날 박 반장은 최강일 팀장을 찾아갔다. 그는 최 팀장에게 노승의 증언과 함께 자신이 10년 전 사건과 현재 사건의 연결고리를 찾았음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예상대로 최 팀장은 그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박 반장,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늙은 중에 헛소리를 믿고 여기까지 와서 나한테 보고하는 건가? 당장 그만두지 못해. 팀장님, 이건 헛소리가 아닙니다. 명백한 증거입니다. 증거 그따위 정체불명의 증언이 무슨 증거라는 거야. 두 사람 사이에 다시 한번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그때 김수현 형사가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팀장님, 박 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임지현 사건 CCTV 속 남자의 문신. 정밀 분석 결과 독수리 문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신은 10년 전 강민석 의원 납치 사건의 유력 용의자였던 전직 특수부대원, 현재 태성그룹 윤태준 회장의 개인 경호팀장인 한상철의 것과 일치합니다. 김수현이 태블릿 PC 화면에 띄운 두 개의 문신 사진은 놀랍도록 유사했다.
최강일 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더 이상 박 반장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것도 보시죠. 김수현은 이어서 황진석 교수의 연구실에서 발견된 USB 내용을 화면에 띄웠다. 태성그룹의 비밀 생체 실험에 관한 충격적인 자료들이었다. 인간의 기억을 조작하고 통제하려는 그들의 끔찍한 야욕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최강일 팀장은 다리가 풀린 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악의 실체 앞에서 무력했었는지, 그리고 박 반장이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해왔는지 깨달았다. 그의 눈에는 처음으로 박 반장에 대한 존경심과 미안함이 어렸다. 박 반장, 내가 틀렸네. 박 반장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제는 개인적인 감정을 논할 때가 아니었다. 그들은 힘을 합쳐 윤태준과 태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악에 맞서야 했다. 그들은 즉시 검찰의 수사 협조를 요청하고 언론에 이 모든 사실을 제보할 준비를 시작했다. 박 반장의 오랜 동료였던 고상철 탐정 역시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태성그룹의 비리를 캐내기 시작했고, 과거 윤태준에게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용기를 내어 증언하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의를 갈망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박 반장의 마지막 투쟁에 힘을 보태기 시작한 것이다.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다. 검찰은 태성그룹 본사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감행했고, 동시에 윤태준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언론은 이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도하며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윤태준은 자신의 호화로운 집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태연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듯 오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어리석은 놈들, 감히 나를 건드려. 하지만 그의 예상과는 달리 상황은 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박 반장과 김수현이 확보한 결정적인 증거들, 그리고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은 그가 빠져나갈 구멍을 완벽하게 차단했다. 그의 곁을 지키던 충신들도 하나둘씩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마침내 박진태 반장이 윤태준의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의 뒤에는 무장한 경찰, 특공대원들이 도열해 있었다. 윤태준 씨, 살인 교사, 납치, 불법 생체 실험, 뇌물공여, 비자금 조성. 당신의 죄목은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군. 박 반장이 차갑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퇴물을 자처하던 무기력함은 없었다. 오직 정의를 실현하려는 형사의 단호함만이 담겨 있었다. 윤태준은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애써 평정을 가장하려 했다. 박진태, 고작 당신 같은 늙은이에게 내가 무너질 것 같나. 당신은 끝났어. 윤태준. 박 반장이 그의 말을 잘랐다. 당신의 돈과 권력도, 당신의 추악한 야망도 이제 모두 끝났다고. 당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퇴물 취급했던 이 늙은 형사가 당신의 가면을 벗겨낸 거야. 윤태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처음으로 공포와 절망의 빛이 떠올랐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거대한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그는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의 오만함이 결국 그 자신을 파멸로 이끈 것이었다. 경찰 특공대원들이 윤태준에게 수갑을 채웠다. 한때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했던 거물의 초라한 최후였다. 가면 속에 숨겨져 있던 그의 추악한 민낯이 마침내 온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박진태 반장. 그의 마지막 사건은 그렇게 대한민국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며 대단원의 막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윤태준 회장의 체포는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과도 같았다. 언론은 연일 태성그룹의 추악한 민낯과 윤태준의 범죄 행각을 대서특필했고, 국민들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했다.
그동안 성역처럼 여겨졌던 거대 기업 총수의 몰락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동시에 정의가 아직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한 줄기 빛과도 같았다. 검찰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박진태 반장과 김수현 형사가 확보한 결정적인 증거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증언한 수많은 피해자들과 내부 고발자들 덕분이었다. 윤태주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고 그의 충실한 하수인이었던 한상철 경호팀장을 비롯한 태성그룹의 핵심 관계자들 역시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들이 수십 년간 쌓아올린 검은 제국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임지연 학생은 다행히 윤태준의 비밀 별장에 감금되어 있던 상태에서 무사히 구출되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약물과 정신적 학대로 고통받았지만 박 반장과 김 형사의 도움으로 점차 건강을 회복해 나갔다. 그녀는 자신을 구해준 두 사람에게 눈물로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용기를 내어 세상과 맞서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황진석 교수의 억울한 죽음도 마침내 그 진실이 밝혀졌다. 그는 윤태준의 협박에 못 이겨 비밀 연구에 참여했지만 마지막 순간 인간으로서의 양심을 지키려다 희생된 것이었다. 그의 유족들은 슬픔 속에서도 그의 명예가 회복된 것에 위안을 삼았다. 10년 전 의문의 실종으로 처리되었던 강민석 의원 사건 역시 재수사가 이루어져 그의 죽음이 윤태준의 사주에 의한 계획된 살인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늦었지만 그의 억울한 넋도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박진태 반장이 있었다. 한때 퇴물, 꼰대 취급받던 늙은 형사는 이제 대한민국 전체가 주목하는 영웅이 되어 있었다. 언론은 그의 끈질긴 수사 과정과 불의에 굴하지 않는 용기를 집중 조명했고 시민들은 그에게 아낌없는 찬사와 응원을 보냈다. 경찰청 내부에서도 그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동료 형사들은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고 최강일 팀장은 과거 자신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며 박 반장에게 여러 차례 사죄의 뜻을 전했다. 정년퇴직을 불과 며칠 앞둔 어느 날 박 반장은 경찰청장으로부터 직접 표창을 받았다. 조촐하지만 의미 있는 자리였다. 청장은 박 반장의 손을 잡고 그의 노고를 치하하며 퇴직 후에도 경찰 자문위원으로 남아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박 반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반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경찰이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수현 형사가 진심 어린 존경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는 이번 사건을 통해 박 반장에게서 진정한 형사의 자세를 배웠고 그를 인생의 스승으로 여기게 되었다. 박 반장은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머리를 긁적였다. 뭘 내가 한 일이라고. 다 김 형사 같은 젊은 후배들이 도와준 덕분이지. 그리고 아직 세상에는 정의를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을 뿐이야. 퇴임식 날 박 반장은 정든 경찰 제복을 벗고 동료들의 뜨거운 박수 속에서 경찰서를 나섰다. 그는 홀가분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허전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수십 년간 그의 삶 전부였던 형사라는 이름, 이제 그 이름을 내려놓아야 한다니 만감이 교차했다. 그는 경찰청장과 동료들의 제안을 정중히 사양하고 조용한 시골 마을로 내려가 작은 집을 얻었다. 그곳에서 그는 낚시를 하거나 텃밭을 가꾸며 평범한 노년을 보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의 삶은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흘러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집에는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 거대한 힘 앞에서 좌절했던 사람들,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전설의 형사 박진태를 찾아온 것이었다.
박 반장은 처음에는 그들을 돌려보내려 했지만 그들의 간절한 눈빛과 절박한 사연을 외면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작은 집 한쪽에 소박한 민원 해결 사무소 간판을 내걸었다. 변호사 자격증도 탐정 면허도 없었지만 그에게는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과 날카로운 직관, 그리고 무엇보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뜨거운 심장이 있었다. 그는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법률 자문을 연결해주거나 때로는 직접 발로 뛰며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김수현 형사가 함께했다. 그녀는 주말이나 휴가를 이용해 박 반장을 찾아와 그의 일을 도왔다. 때로는 최강일 팀장이나 과거 박 반장과 함께 일했던 동료 형사들도 익명으로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왔다. 그들은 모두 박 반장의 정의로운 삶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든든한 후원자들이었다. 세월이 흘러 박진태 반장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젊은 시절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작은 사무소는 여전히 억울한 사람들의 마지막 희망이 되어주고 있었고 그는 정의의 이름으로 노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을 몸소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덧 그의 마지막 사건이었던 태성그룹 사건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조금씩 잊혀갈 무렵 박 반장은 자신의 삶을 정리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모은 자료들과 수사 기록들을 정리하여 김수현에게 넘겨주었다. 김 형사, 이제 자네가 이 모든 것을 이어받아야 하네. 내가 못다한 일들,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에 나타날 또 다른 악과 맞서 싸워주게. 자네라면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네. 김수현은 눈물을 흘리며 그의 손을 잡았다. 반장님, 아니, 스승님의 뜻을 이어받아 단 하나의 불의도 용납하지 않는 정의로운 형사가 되겠습니다. 며칠 후 박진태 반장은 자신의 작은 집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장례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를 기억하고 존경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그의 묘비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졌다.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했던 시대의 참된 형사 박진태. 그는 비록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의 정신은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다. 그가 떠난 후에도 세상에는 여전히 크고 작은 불의가 존재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았다. 박진태라는 이름이 남긴 용기와 희망이 그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 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김수현을 비롯한 젊은 후배 형사들은 그의 유지를 받들어 오늘도 정의를 위해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라는 말이 있지만 박진태라는 이름의 노병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정의를 갈망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영원한 등불로 남아 세상을 밝히는 작은 빛이 되었다. 그의 마지막 사건은 끝났지만 그가 남긴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정의의 이름으로 그 불꽃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었다.